네, 티몬과 위메프가 회생 신청을 낸 지 하루 만에 법원이 채권과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소비자 환불과 판매업자 정산금 지급이 중단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문제는 정산금을 받지 못한 중소 판매사들의 연쇄 도산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저희 취재팀이 용산 전자상가를 직접 가봤습니다. 이곳 업체들은 온라인 판매망에 크게 의존했던 터라 상인들은 한 달을 버티기 힘들다고 호소했습니다. 전정원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전자상가 복도가 텅 비어 있습니다. 한 집 건너 한 집 골로 불이 꺼진 채 셔터가 닫혀 있고 곳곳에 공실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오프라인 고객이 줄면서 온라인 판매에 의존해온 상인들은 암담합니다. 프로가 문제라는 거죠. 미신분 다 결제하라고 하면 그 돈은 뭐 어디서 나요? 미정상금이 60억 원이라는 도매업체는 한 달도 버티기 어렵다고 토로합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문제입니다. 뭐 파산은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원래는 선만 가득 재고가 쌓여 있었지만 미수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물건을 채우지 못해 이렇게 텅 비었습니다. 눈덩이처럼 커지는 피해에 판매업체는 구영배 큐텐 대표 등을 검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적게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고 많게는 뭐 억 단위, 뭐 4억, 5억 이렇게 가세요. 티몬과 위메프 자산 동결을 결정한 서울회생법원은 다음 달 2일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연 위메프 대표를 비공개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이번 사태의 중심에 있는 구영배 큐텐 대표가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는데 1조 원 넘는 판매 대금이 어디로 갔는지,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지 등에 대해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정현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취재 기자와 함께 이번 사태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정산 지연 사태가 불거진 지 22일, 기업 회생을 신청한 지 하루 만에 국회 출석한 큐텐 구영배 대표.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으신 고객, 판매자, 그리고 파트너,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구 대표는 피해액이 1조 3천억 원으로 예상된다며 또 다른 계열사 인터파크 커머스와 AK몰 정산도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인터파크나 AK몰은 그 정산을 못하거나 정산이 지연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 대표는 큐텐그룹에서 동원할 수 있는 최대 자금은 800억 원이라면서도 바로 투입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티몬 위메프에서 결제된 돈이 어디로 갔는지 묻는 질문에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판매한 돈은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 부분 그러니까 이걸 보내오죠. 사기니까. 올해 초 미국 플랫폼 위시를 인수하는데 그룹 내 자금 4,500만 달러가 들어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미정산 사태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이 판매자의 정산 대금의 지연으로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구 대표는 사태 해결을 위해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를 내놓을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네, 이번 사태를 두고 구영배 큐텐 대표가 처음부터 피해를 수습할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생 신청을 한 것도 꼼수란 지적입니다. 산업부 유혜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유 기자, 티몬과 위메프가 갑작스럽게 회생 신청을 했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티몬과 위메프는 판매자와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했다고 밝혔지만 업계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다릅니다. 이른바 시간 끌기 아니냐는 건데요. 회생 절차를 밟게 되면 회사 자산이 동결되기 때문입니다. 통상 회생 절차는 몇 년간 진행돼 이 기간 동안은 금융회사나 판매자들에게 진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되는데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채권은 동결되는 대신 임직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최우선으로 변제해야 합니다. 임금 체불을 하면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남아있는 자금을 빚 갚는 대신 밀린 월급을 지급하는 데 쓰면 이 위험도 피할 수 있습니다. 또 현재 구 대표와 경영진이 피해자들로부터 사기,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된 상태인데 고의가 아니다, 회사를 살릴 의지가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 기업 회생을 신청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이 큐텐이 두 업체를 인수한 후에 사실상 재무 기능을 박탈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큐텐은 티몬과 위메프를 인수한 뒤에 조직 개편을 통해 개발과 재무 파트를 흡수시켰습니다. 이후 티몬과 위메프엔 영업본부 역할만 남아 큐텐에서 할당하는 판매 목표량을 맞추는 방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회사의 판매가 늘면 물류를 맡고 있는 큐익스프레스의 매출도 덩달아 오르게 됐는데요. 이 때문에 구영배 큐텐 대표가 미국 나스닥에 큐익스프레스를 상장하기 위해 티몬과 위메프를 이용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 이 미정산 사태가 나기 직전에 할인 행사가 있었잖아요. 그 이례적이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던데 이런 것들이 피해를 더 키운 측면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앞두고 경쟁사보다 최고 20% 저렴하게 여행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상품권도 최대 10% 할인에 판매했습니다. 여행 상품과 상품권 모두 단기간에 자금을 확보하기 쉬운 상품들이죠. 뿐만 아니라 티몬과 위메프는 자금 사정이 안 좋은데도 올해 초 판매 수수료를 9%에서 6%로 낮췄습니다. 이걸 보고 새로 유입된 입점업체들이 많았는데 이런 점들로 볼 때 자금만 확보하고 사업을 접는 이른바 먹튀 목적은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네, 회생 절차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이번 주 금요일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신문할 예정인데요. 두 회사가 어떤 자구책을 내놓는지에 따라 회생 절차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다만 재무 상태가 워낙 안 좋은 데다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법원이 회생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회생 신청이 거부되면 두 회사는 결국 파산 절차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혜린 기자, 잘 들었습니다. MBC를 둘러싼 여야의 충돌 속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 이진숙 후보자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이 후보자는 방통위원장이 되자마자 공영방송 이사진 인선에 대한 의결을 빠르게 마무리할 전망인데 먼저 조성호 기자가 방통위원장 임명 절차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야당의 반대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지 하루 만인데 지난해 12월 김홍일 전 위원장 임명 때처럼 송부 기한을 당일로 잡았습니다. 내일 이진숙 후보가 위원장으로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이 새 방통위원으로 임명되면 이상인 전 직무대행의 자진 사퇴 후 닷새 만에 2명 체제로 복귀하게 됩니다. 방통위가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야당이 곧바로 탄핵에 나설 태세인 만큼 임명 당일 전체 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방통위 운영규칙엔 이틀 전에 회의를 통보하도록 돼 있지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일 땐 예외란 규정이 있어 의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MBC 대주주인 박문진 이사 9명의 임기는 다음 달 12일이고 KBS 이사 11명은 다음 달 31일 임기가 끝납니다. 이사 임기가 끝나면 마땅히 새 이사들을 선임해야 합니다. 탄핵과 사퇴란 강대강 충돌이 반복되면서 IT, 통신 등 방통위 담당 현안은 뒷전이 됐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네, MBC를 놓고 반복되는 여야의 소모적 충돌이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진숙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가 임명돼 이미 예고돼 있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나설 경우 즉시 탄핵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 관련 의혹이 입증된 게 없어 임명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계속해서 정민진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임명도 되기 전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 안건 의결 시 탄핵을 예고했습니다. 방통위원장으로 임명이 되고 의결을 하게 되면 바로 이제 즉각적으로 탄핵에 돌입하는 것으로 방통위원장 인재풀이 고갈날 때까지 할 수밖에 없다. 앞서 탄핵을 추진했던 이동관, 김홍일 전 위원장 사례처럼 인체제 의결은 불법이므로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2인 구조의 미완의 방통위, 합의제 정신을 위반한 의결을 한다면 그에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또 대전 MBC 사장 퇴임 직전 계속 출근했다는 주장과 달리 해외 여행 기록이 나왔다며 청문회에서 위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방통위원 5명 가운데
야당 몫인 2명을 추천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위법성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2명이 야당 추천 몫인데 작년 11월 23일 날 대통령실에서 추천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그 이후에 한 번도 추천을 하질 않았어요. 사흘간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 관련 의혹이 드러난 게 없다고 됐습니다. 이 사흘 동안이나 하고 또 대전 MBC까지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뭔가 지금까지는 확실한 뭔가가 안 나온 거 아닙니까? 탈북민 출신인 박충권 의원을 향해 전체주의 국가 출신이라 표현한 최민희 과방위원장에 대해선 당론으로 제명 촉구한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는데 여성 탈북민 단체도 기자회견을 열고 전체 탈북민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네, 방송 4법을 놓고 5박 6일 동안 진행된 국회 필리버스터는 오늘 오전 끝났습니다. 야당이 모두 단독 처리했고 이대로라면 대통령의 15번째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도돌이표 공방 속에 22대 국회는 현재까지 합의 처리된 법안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EBS 이사를 늘리고 협회와 직능단체 등의 추천권을 주는 EBS법이 오늘 오전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방송 4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은 건데 꼬박 111시간 27분, 5박 6일이 소요됐습니다. 이 4건의 개정 법률안은 현 시점에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국회의 결정입니다. 정부는 이 점을 무겁게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에 불참한 여당은 곧장 거부권 건의로 맞섰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민노총 언론노조와 한편이 되어 장악했던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지난 국회에서 이미 거부권이 행사된 바 있는 방송 3법 등은 이번에도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역대 두 번째로 긴 필리버스터였지만 자리를 지키는 의원들은 눈에 띄게 적었고 일부 의원들은 고성과 막말만 쏟아내 최악으로 평가받는 21대 국회보다도 못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런 정말 뭐 하는 거예요, 이 자들이? 의장님, 퇴거시켜주세요. 살살 좀 이야기하세요, 양분석 의원님.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도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 처리와 필리버스터 맞불 대응을 예고했고 조국 혁신당은 국정감사를 아예 탄핵감사로 치르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감으로 이번 국감을 규정짓고 탄핵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협치 실종 속에 22대 국회 개원 이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이미 폐기됐거나 폐기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를 공식 보좌할 제2부속실 설치에 착수했습니다. 8년째 공석인 특별감찰관도 국회가 추천하면 바로 임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야당에선 특검 방탄용 벙커란 반응이 나왔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 설치를 위한 직제 개정에 착수한 건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대담에서 검토 의사를 밝힌 지 5달 만입니다. 제2부속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비서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 뜻을 수용한 윤 대통령의 결심이라고 설명했지만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2부속실 설치 필요성이 재차 거론된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 가족과 측근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인선도 국회가 추천하면 언제든 임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별감찰관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투명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제2부속실을 즉시 설치하려고 강력하게 요구드리겠습니다. 제2부속실장으론 윤 대통령의 정계 입문 초기부터 함께한 장순칠 시민사회 2비서관이 내정됐습니다. 민주당은 특검 수용이 아닌 이상 허울뿐인 방탄용 벙커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원한다면 검토해야 할 것은 제2부속실이 아니라 특검임을 명심하십시오.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명확한 법령이 없는 만큼 미국처럼 법적 지위를 부여해 합당한 지원과 책임까지 명문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이 구속 전 모습을 드러낸 운전자는 돌아가신 분과 유족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거듭했습니다. 조유진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68살 차모 씨가 오른쪽 다리를 절며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합니다. 지난 1일 서울시청 인근 역주행 참사로 16명의 사상자를 낸 뒤 취재진 앞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차 씨는 사고 원인을 묻는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거듭했습니다. 혹시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시는 근거가 뭔가요? 죄송합니다. 돌아에 돌아가신 분과 유족분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법원은 심사 시작 10시간 만인 오후 8시 40분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차 씨는 경찰 조사에서 줄곧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사고 원인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자기는 계속 급발진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 외에 다른 진술 내용 다 변한 거 없어요. 하지만 경찰은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 운전자 과실이 입증됐다는 입장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고 기록 장치인 EDR을 정밀 분석한 결과 사고 당시 가속 페달을 90% 이상의 힘으로 3개 밟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또 차 씨의 신발 밑창에선 가속 페달을 밟은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같은 아파트 주민을 1m 길이의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범행 후 자기 집에 숨어 있다가 1시간 만에 체포됐는데 평소에도 주변 사람들과 마찰을 빚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낙원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 경찰차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경찰 소리 들려서 보니까 경찰차 한 5대랑 구급차도 한 여러 대 있고 신호등 있는 데부터 쭉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어젯밤 11시 20분쯤 이 아파트에 사는 37살 남성이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두 아이의 아버지인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이곳에서 범행을 저지른 남성은 자신의 집으로 달아났다가 1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이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길이가 1m나 됐습니다. 범인은 지난 1월 흉기 구입 당시 판매상을 통해 경찰로부터 소지 허가를 받았습니다. 범행 당시 남성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주민들은 범인이 평소에도 이상 행동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퇴근을 하고 낮에 좀 오기 시작해서 회원들이랑도 자꾸 뭐 기구 쓰고 있는데 나오라고 하고 혼자 욕을 막 심하게 하고 막 소리도 지르고. 경찰은 범인을 상대로 마약 검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무인 매장을 돌며 현금을 훔친 범인이 붙잡혔습니다. 고등학생이었는데 놀라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학생은 경찰에서 온라인 도박 빚을 갚으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조윤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은 점퍼에 모자를 둘러쓴 남성이 무인 매장에 들어옵니다. 주위를 살피는가 싶더니 주머니에서 둔기를 꺼내 키오스크를 내리칩니다. 열리지 않자 잠시 밖으로 나가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한 뒤 다시 들어와 범행을 이어갑니다. 키오스크엔 둔기로 부수고 현금을 빼내려고 한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남성은 다음 날 새벽 또 다른 무인 매장에서도 현금을 훔쳤습니다. 이 남성이 지난 24일부터 나흘간 무인 매장을 돌며 3차례 걸쳐 훔쳐 달아난 돈은 33만 원입니다. 경찰이 CCTV 추적을 통해 붙잡아 보니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혐의는 이제 특수절도 혐의로 조사 중이고요. 전세적으로 나니까 저희도 이제 이동 경로 다 추적하고 있었거든요. 김 군은 경찰에 온라인 도박으로 생긴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청소년이 도박에 중독이 되게 되면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절도 또는 갈취 등의 파생 범죄로 진화 발전할 가능성이 큰 것이죠. 지난해 도박으로 입건된 미성년자는 171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2배 넘게 늘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최근 포커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실 수 있는 홀덤 펍에서 불법 도박을 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데요. 이 합법적인 홀덤 펍인 척 협회까지 만들어서 전국 업소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주범은 유명 바둑인 출신으로 이름을 알린 인물이었습니다.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홀덤 펍에 경찰들이 들이닥칩니다. 도박 혐의로 다 적발된 겁니다. 이 업소가 소속된 서울의 협회 사무실에도 경찰이 찾아갑니다. 일단 요거 우리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고요. 이 협회 회장 김모 씨는 전국 52개 회원업소와 공모해 지난 4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바둑 아마 6단 출신인 김 씨는 유명 배우에게 바둑 지도를 하며 유명세를 얻었는데 서울시의 홀덤도 바둑처럼 대중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해 비영리 체육법인 설립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기부금 이런 명목으로 하면 이게 합법이 될 수 있다. 이 말을 듣고 이제 각 지역에 있는 업소들이 다 회원사로 등록하게 된 거죠. 협회 소속 업소들의 이용객들이 낸 참가비를 기부금으로 둔갑시켜 협회가 모은 뒤에 도박에서 이긴 사람에게 시상금으로 송금한 겁니다. 홀덤펍 업주들은 홀덤 협회가 합법적이라 경찰 단속을 받지 않는다며 도박 손님들을 끌어모았는데 판돈만 6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협회장 김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업주와 딜러 등 153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지난해 민간 기업은 물론 공기업인 LH마저 부실 아파트를 공급해서 질타를 받았었죠. 순살 아파트라는 비아냥까지 나왔었는데요. 검찰 수사에서 부실 공사를 감시해야 할 감리 업체들이 뇌물을 주고 용역을 따낸 뒤에 감독은 소홀히한 게 원인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대학 교수 등 심사위원들 역시 입찰 심사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겼습니다. 황병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현장입니다. 철근은 엿가락처럼 휘었고 콘크리트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 아파트 감리를 맡았던 곳은 A 건축사무소였습니다. 검찰이 이 건축사무소 전직 대표를 2022년 공공건물 감리 입찰 심사위원들에게 2,5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돈으로 높은 점수를 얻어 용역을 낙찰받았으며 심사위원들은 이에 편성하여 상당한 금품을 수사했습니다. 검찰은 감리업체 뇌물을 받고 입찰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준 대학 교수와 공기업 직원, 공무원 6명도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감리업체 선정을 큰 돈벌이로 여겼습니다. 한 심사위원은 아내에게 이제 이래서 돈 버는 시대는 지났다. 죽어라 심사하고 돈 벌어야지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감리업체와 심사위원들은 보안 메신저와 공중전화로 연락하는 등 첩보 작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검찰이 적발한 담합 행위는 94건, 낙찰 금액 규모는 5,740억 원, 뇌물액은 6억 5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시세 차익만 최대 20억 원에 달하는 로또 아파트 청약에 수백만 명이 몰리면서 어제 오늘 청약 홈사이트 접속이 쉽지 않았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청약 시장이 도박판이 됐다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분양가 상한제의 부작용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문제는 없는 건지 정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년 전 가격인 4억 원대에 무순위 청약이 진행된 경기 화성의 한 아파트. 이틀 동안 290만 명 넘게 청약했습니다. 최종 경쟁률은 약 294만 대 1. 지금 전세는 7억 전후고요. 매매는 한 15억에서 16억 사이요. 전세를 줘도 돈이 남으니까 날린 거죠. 시세 차익만 20억 원에 달한다는 소식에 반포의 한 아파트의 일반 공급 경쟁률도 527대 1에 달했습니다. 두 아파트의 공통점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다는 점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개발업자의 폭리 방지와 집값 안정을 위해 일정 금액 이하로 분양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인데 이러다 보니 당첨되면 큰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집값 안정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상향 평준화되다 보니까 분양 가격이 낮더라도 주변 집값을 떨어뜨리는 효과는 적어서 집값 안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입니다. 시세 차익이 큰 고가의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도 나오지 않다 보니 현금 부자에게 유리한 것도 문제입니다.
아파트 20억, 30억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면 그냥 청약 안 받아도 딴 집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한테까지 이런 걸 줘야 되느냐라고. 여기다 요즘처럼 공사비가 급등하는 상황에서는 현실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면서 아파트 공급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파주 운정지구에서는 시행업체가 분양가 상한제 탓에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다며 아파트 분양을 취소했습니다. TV조선 정수영입니다. 이번 장마 기간에 우리는 강수량이 많아서 재난적 결과가 예상되는 극한호우를 경험했죠. 시간당 100mm 넘는 비가 쏟아진 경우가 8번에 달할 정도였는데요. 이처럼 갈수록 심해지는 극한기후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가 전국 14곳에 신규 댐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가 국가주도 댐 중단 선언을 한 지 6년 만입니다. 그럼 어느 지역의 댐 건설이 추진되는지 자세한 내용은 박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흑빛을 띤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하천처럼 거세게 물줄기가 흐르는 도로 옆으로는 폐허가 된 집 마당에 살림살이가 나뒹굽니다. 지난해 여름 닷새 동안 비가 500mm 넘게 내려 3명이 목숨을 잃은 경북 예천군입니다. 집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건 완전히 그냥 없어진 거죠. 이곳에 160만 톤 용량의 댐이 들어서면 200년에 한 번 내릴 극한호우가 와도 안전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용두천 댐이 건설되면 200년 빈도의 강우가 오더라도 댐 하류에 위치한 시가지를 홍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용두천 댐을 포함해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새 다목적 댐 건설은 2010년 착공된 보현산 댐 이후 14년 만입니다. 댐 14개를 추가로 지으면 총 3억 2천만 톤의 저장 능력이 생겨 한 번에 200mm의 극한 강우나 가뭄에 대처할 수 있는 물그릇이 확보되는 겁니다. 14개 후보지 중에서도 7개가 지자체에서 건의한 지류유치원에 건의한 홍수조절댐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지역 설명회를 통해 구체안을 확정할 방침인데 이르면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의정 갈등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갈등 장기화에 이 병원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병원 채용 시장도 얼어붙고 있습니다. 한 지방 국립대병원 신규 간호사 채용이 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구직난이라는 한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5월부터 신규 간호사 채용을 진행 중인 서울의 한 대학병원. 신체 검사 8월에 끝나면요. 합격자가 9월에 발표 예정이라고.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 23곳 가운데 올해 신규 간호사 채용 공고를 낸 건 이곳 중앙대병원이 유일합니다. 세 자릿수 모집에 평소보다 더 많은 지원자가 몰렸다는 게 병원 측의 설명입니다. 강원도의 한 대학병원은 80명을 뽑는 자리에 1,700명 가까이 지원해 경쟁률 21대 1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3.4대 1에서 크게 뛴 겁니다. 시험 장소도 서울로 옮겼습니다. 학교 한 곳만 비기면 됐었는데 이번에는 응시전이 많다 보니까 3곳을 비해야 됐다고 하더라고요. 내년이라고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암울한 전망도 나옵니다. 간호사 채용이 이루어진 일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비 간호사인 간호대학 4학년 학생들은 굉장히 불안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부는 전공의 빈자리에 PA 간호사 등을 활용한다는 구상입니다. 상당 부분 PA 간호사분들의 지원이 필요할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신규 간호사 공급이 중단되면 이 같은 구조개혁도 순탄치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 5천여 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음주는 중1부터, 흡연은 고1부터 시작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과일향, 박하향 등이 첨가된 이 가향 담배로 흡연을 시작하는 경우가 70%에 달해서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신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은 서울의 한 학원과 특강 안내와 함께 흡연 금지 구역을 알리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약간 자랑하는 식으로 자기가 담배 가지고 있는 거 보여준 적도 있기도 하고 직접 피는 거를 본 적은 전자담배였던 것 같아요.
실제로도 전자담배, 특히 박하나 과일향 등이 첨가된 가양담배가 청소년 흡연의 관문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초등학교 6학년 학생 5천여 명을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추적조사했더니 중3에서 고1로 진학하는 시점에서 담배를 시작하는 비율이 가장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70%는 가양담배로 흡연을 시작했습니다. 또 전자담배로 흡연을 시작했더라도 60% 이상은 일반 담배를 주로 피우고 있었습니다. 전자담배가 이제 일반 담배 피는 거에 가장 역할이 되는 것 같더라. 교육 같은 것들이 조금 강화되는 게 필요하겠다. 첫 음주 경험 비율은 중학교 1학년으로 올라갈 때가 가장 높았고 아침 식사 결식률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아졌습니다. 질병청은 2029년까지 추적 조사를 계속하는 한편 규제 대상에서 빠진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 강화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해외에서 활동 중인 대북 비밀 요원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구속됐습니다. 그동안 해킹을 당한 거라며 혐의를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보사는 해킹이 아니라고 국회 정보위에 보고했습니다. 만약 이 군무원이 북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됩니다. 이채림 기자 리포트 보시고 구체적인 유출 내용과 적발 과정을 취재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군 정보사령부는 군무원 A씨 노트북에서 비밀요원 명단과 같은 기밀 자료가 외부에 유출됐다는 사실을 지난달 유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군 방첩사령부의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노트북이 해킹돼 정보가 빠져나간 거라고 주장해왔는데 군 당국은 해킹으로 유출된 건 확실히 아니라고 국회 정보위에 보고했습니다. 계속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도에 대해서 제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해킹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지난달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사실 확인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의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사실을 가지고 구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사는 A씨를 직무에서 배제한 데 이어 해외 파견 인원을 즉각 복귀시켰고 요원 출장 금지와 시스템 점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사법원은 군사기밀 누설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신분을 위장한 소위 블랙 요원 신상 정보를 포함한 수천 건의 정보를 조선 쪽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은밀한 비밀 요원의 명단과 신상이 대거 유출된 건 우리 안보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외교안보팀 홍현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홍 기자, 우선 이 구속된 군무원이 어떤 인물인지 알려진 게 있습니까? 네, 군 간부 출신이고요. 퇴직 후 군무원으로 다시 취업한 케이스입니다. 오랜 기간 정보 분야를 다뤄서 정보사에서는 의심을 살 일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최근 군 간첩 사건의 경우 통상 금전적인 문제나 가정사와 같은 이유가 많다는데 정확한 내용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간첩 사건으로 드러날 경우에는 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닌데 본인은 해킹을 당했다는 입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국에서는 의도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까? 네, 정황상 그런 정황이 있습니다. 방첩사가 해당 군무원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는데요. 2, 3급 기밀 정보를 하드카피로 출력한 뒤에 파일로 다시 가공해서 조선족에게 전달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보 자체가 접근 권한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정보가 블랙 요원 명단이라는 건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네, 국정원이나 이 정보사와 같은 이 정보기관 요원 중에는 민간인 신분으로 위장해서 첩보를 수집하는 블랙 요원이 있습니다. 블랙 요원 한 명이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최소 6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외부에 한번 노출되면 다시 작전에 투입될 수 없기 때문에 대북 휴민트 역량도 치명타를 입게 됐습니다. 네, 참 이 답답한 상황인데 그 유출된 사실은 그러면 어떻게 파악이 된 거죠? 네, 현재 군 방첩사가 수사 중인 상황이긴 하지만요. 최초 적발은 국정원이 했다고 합니다. 우리 정보기관도 북한 서버에 침투하는 정보 활동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요원의 정보가 발견됐고 국정원이 이 정보를 군 방첩사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걸 막는 게 이제 방첩사의 역할인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거네요. 맞습니다. 이 방첩사란 용어 자체가 여전히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원래 기무사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적폐로 지목된 뒤에 해체됐고 이후 안보지원사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체 4,200여 명 인력의 30% 수준인 1,300여 명이 감축됐고 핵심 부서인 방첩처 출신 인원이 상당수 떠나게 됐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방첩사로 명칭을 바꾸고 조직 보강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200~300명 수준밖에 충원이 안 됐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방첩사 요원들 두려워하고 부정행위 걸리면 안 된다 해서 스스로 조심했는데 그러한 자정 기능이 대담하게 군 기밀을 갖다가 빼다가 이 국정원도 대공수사권이 폐지되면서 활동에 제약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번과 같은 심각한 사안은 대공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할 텐데요. 정작 이번 유출을 적발한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이 없어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중에 최근 야당은 현장 조사나 문서 열람과 같은 조사권까지 박탈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네, 이 정치권이 소모적인 싸움만 하고 있다는 지적을 저희가 해드렸는데 정말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홍현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서부에서 지난주 시작된 초대형 산불이 아직도 잡히질 않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서울의 2.5배에 달하는 지역이 잿더미로 변했고 캐나다 로키 산맥의 유명 관광 도시는 이 건물의 3분의 1 이상이 불에 타서 100년 만에 최악의 피해가 났습니다. 신은석 기자입니다. 불길에 휩싸인 도로는 바로 앞만 겨우 볼 수 있습니다. 불씨는 화염 토네이도를 일으키며 번집니다. 현지 시간 24일 캘리포니아 북부 뷰트 카운티에서 발생한 산불이 일주일째 이어졌습니다. Park Fire is now one of the biggest wildfires in California history. 서울 면적의 2.5배인 1,489제곱킬로미터를 태웠는데 이제 10% 남짓 진화됐습니다. It's been stressful. I mean, I had to leave some animals behind, turn them loose, and my horse. 산불은 방화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지 검찰은 40대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만 110여 곳에서 산불이 발생해 남한 면적의 7%가량이 불에 탔습니다. 연기는 대기를 타고 대륙 전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서부 로키 산맥 관광도시 제스퍼에도 100년 만에 최악의 산불이 닥쳐 도시 건물의 3분의 1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지난 22일 이후 주민과 방문객들의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Been a source of pride with some of the most beautiful scenery in the entire in the world. A feeling that even though you've just left home, you're coming home. 불은 여전히 통제불능 상태인데 당국은 진화에 최소 3개월은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혹시 요즘 더위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들 있으신가요? 강릉에서는 11일째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오늘 오전 백사장에서 잠을 취하는 분들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올여름 장마도 공식 종료됐고 당분간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지도에 표시된 지역들은 오늘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돌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도 한낮에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고요. 남부와 제주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6도, 강릉이 28도 보이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32도, 창원이 35도, 대구는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충청 북부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30일 화요일 뉴스9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